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2026년 3월 2일, 방금 들어온 긴급 속보에 따르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첩보가 아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공식 확인한 팩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4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해서 때렸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트럼프가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 핵 버튼 대신 전쟁 버튼을 눌렀을까요? 천만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영상 하나로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트럼프의 소름 돋는 큰 그림과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계절을 덮칠 한국 경제 위기의 실체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게 되실 겁니다. 하메네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지갑을 터는 거대한 전쟁 비즈니스의 시작일 뿐입니다. 자, 먼저 상황부터 냉정하게 복기해 봅시다. 바로 엊그제였죠.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의 스텔스 전투기 수백 대가 이란의 심장부, 테헤란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걸 예방적 공격이라고 했고, 자기 나라 전체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때린 곳이 묘하게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메네이의 집무실과 대통령궁 같은 지도부의 머리를 직접 겨냥해 참수작전을 벌였고, 미국은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같은 군사 표적만 골라서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이참에 이란이라는 나라의 뇌를 도려내버리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이란의 팔다리를 묶어놓고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를 시작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지도부가 괴멸된 이란은 지금 통제불능의 카오스 상태입니다. 국영방송은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검은 화면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트럼프가 누구입니까? 취임하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돈 아깝다며 지원을 끊으려 했던 철저한 고립주의자이자 장사꾼입니다. 그런 그가 왜 지구 반대편 중동에는 수천억 달러짜리 최첨단 미사일을 쏟아붓고 심지어 지도자 암살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을까요? 이란이 핵을 만들어서요? 아니요. 이란이 핵을 만지작거린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핵무기 개발을 막는다는 건 대중을 속이기 위한 아주 그럴듯한 명분일 뿐입니다. 사실 트럼프에게 이란의 핵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장날 위기였습니다. 이 전쟁이 터지기 딱 8일 전 2월 20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핵심 공약인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불법이라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6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트럼프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관세를 왕창 때려서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그 돈으로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어 9개월 뒤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한 방에 이 모든 계획이 박살이 났습니다. 경제정책이 막히고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치른다. 이건 보나마나 참패입니다. 선거에서 지면 트럼프는 남은 임기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됩니다.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정치 천재이자 괴물인 트럼프가 선택한 돌파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정치학에는 웹 더 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인데,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위기에 몰리면 일부러 외부의 적을 만들어 국민들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수법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트럼프가 기자들 앞에서 뜬금없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고려 중이라고 흘렸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때부터 치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관세가 막혔으니 전쟁이라는 더 자극적이고 강력한 이슈로 대법원 판결을 덮어버리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뉴스를 보십시오.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나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같은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온통 테헤란 폭격과 하메네이 사망설만 도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계산대로 국민들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 대통령의 뒤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국기 결집 효과라고 하죠. 전쟁이 나면 국민들은 지도자를 비판하기보다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는 이걸 노린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단순히 표만 챙기려고 이 엄청난 도박을 벌였을까요? 그는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관세가 막혀서 돈을 못 벌게 되었으니 다른 구멍으로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방산 세일즈입니다. 이란을 폭격해서 중동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 누가 제일 겁을 먹겠습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부자 산유국들입니다. 이란이 미쳐 날뛰고 하메네이가 죽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는 소문이 돌면 이 나라들은 미국 바짓가랑이를 잡고 제발 우리 좀 지켜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이때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골든 쉴드라는 거대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청구서를 내미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줄 테니 돈 내놔라. 그것도 몇 푼이 아니라 수십조 원 단위로 말입니다. 캐나다한테도 이미 7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95조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는데 중동 부자 나라들에게는 얼마나 더 뜯어내겠습니까? 이 거대한 무기들을 어디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같은 경합주에 있는 군수 공장들입니다. 이란을 때려서 중동 국가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그 돈으로 미국 공장을 돌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로 경합주 노동자들의 표까지 챙기는 일석삼조의 죽음의 비즈니스. 이것이 바로 2026년 3월 트럼프가 이란을 지워버린 진짜 이유입니다. 핵무기는 그저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아주 좋은 핑계였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트럼프가 벌인 이 전쟁쇼의 타깃이 단순히 이란 하나일까요? 트럼프는 장사꾼이지만 동시에 패권주의자입니다. 미사일 한 방으로 이란도 잡고 동시에 미국의 가장 큰 경쟁자인 중국의 숨통까지 끊어놓으려는 무시무시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91% 이상이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란을 때려서 중국의 에너지 밥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중국 공장이 멈춥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그리는 진짜 큰 그림입니다. 미국은 잔치를 벌이고 있고 트럼프는 지지율이 올라서 싱글벙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트럼프가 쏘아올린 이 공이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우리 집 밥삭상머리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지도부를 잃은 이란 혁명수비대 잔당들이 최후의 발악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쓰는 석유와 가스의 72%가 지나오는 생명줄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70년대 오일 쇼크 때처럼 쌀집에 줄을 서고 연탄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악몽이 2026년 버전에 맞춰 더 잔혹하게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 주유소 가격표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이 전쟁의 불똥이 튀어 환율이 1,600원을 돌파하면 여러분의 은퇴자금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녹아내릴지 우리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는 앉아서 벼락거지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 전쟁의 경제적 파장과 시니어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생존의 법칙,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쇼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계를 정확히 10일 전으로 되돌려 이 거대한 비극이 태동한 그날의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0일, 이날은 이란 테헤란이 아니라 미국 워싱턴 DC 한복판에 진짜 핵폭탄급 재앙이 떨어진 날입니다. 바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취임 이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상호 관세법, 즉
미국한테 관세 매기는 나라에는 똑같이 관세 폭탄을 때리고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를 물리겠다는 그 핵심 공약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감이 오십니까? 6대3, 진보 대법관들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직접 임명했던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마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등을 돌린 압도적인 패배였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수준이 아니라 아예 양쪽 다리가 잘려나간 꼴이 된 겁니다. 선배님들, 이 판결이 왜 전쟁의 방아쇠가 되었는지 그 냉혹한 인과관계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트럼프라는 거대한 덤프트럭을 움직이는 엔진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표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라는 무기로 중국과 유럽, 한국 같은 나라들의 돈을 뜯어내서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그 돈으로 보조금을 뿌려서 지지층을 결집해왔습니다. 관세가 곧 그의 통치 자금이이자 지지율을 유지하는 링거 주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돈줄이 대법원 판결 한 방에 꽉 막혀버렸습니다.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당장 9개월 뒤가 중간선거입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중간선거 패배는 곧 식물정부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돈줄은 끊겼고 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있고 민주당은 이때다 싶어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여기서 무릎을 꿇고 의회와 협상을 시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괴물입니다. 그는 막힌 돈줄을 뚫기 위해 관세 대신 훨씬 더 자극적이고 확실하며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상품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공포라는 이름의 전쟁 상품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정확히 8일 뒤 거짓말처럼 이란에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하메네이가 제거되고 테헤란이 불바다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천만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기획된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입니다. 관세로 남의 나라 돈을 합법적으로 뜯어내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전쟁 공포를 팔아서 동맹국들의 지갑을 강제로 열어젖힌 겁니다. 트럼프의 계산기는 아주 단순하고도 잔혹합니다. 평화는 돈이 안 되지만 공포는 즉각적인 현찰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중동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 아랍에미리트의 무함마드 대통령, 카타르의 국왕까지 중동의 네로라 하는 부자나라 왕세자들은 공포에 질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죽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미쳐 날뛰고 있는데 미군의 보호막 없이는 자신들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머리 위로 이란의 보복미사일이 날아올까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겁니다. 이때 트럼프가 슥 다가와서 악마처럼 속삭입니다. 불안하지? 내가 지켜줄게. 우리 미군이 너희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어. 대신 세상에 공짜는 없어. 관세는 안 받을게. 대신 우리 미국이 만든 최신형 방공 시스템 골든 쉴드를 사. 한 세트에 50조 원밖에 안 해. 이거 하나면 밤에 2다리 뻗고 잘 수 있어. 여러분, 골든 쉴드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이 합작해서 만든 사상 최강이자 사상 최악의 가격을 자랑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평소 같으면 너무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이 무기들을 지금 중동 국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아니,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값이 달려있으니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막아버린 관세 수입 수백조 원을 중동의 오일머니로 단숨에 메워버리는 기적의 연금술을 부린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 팔아서 돈 버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 50조 원짜리 무기들을 어디서 만드는지 그 생산 공장의 위치를 보면 트럼프의 진짜 목적이 보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미사일 공장,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전차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같은 미국의 러스트벨트, 즉 쇠락한 공업지대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당선시켰고 이번 중간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경합주들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폭격하는 순간 중동에서는 피비린내가 나지만 펜실베이니아의 군수공장 굴뚝에서는 희망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사우디에서 주문이 밀려 들어오니까 공장이 24시간 풀가동되고 해고되었던 노동자들이 다시 공장으로 출근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 지지 기반인 백인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선거 유세장에 가서 이렇게 말하겠죠. 봐라, 대법원과 민주당 놈들은 내 관세 정책을 막아서 너희 일자리를 뺏으려 했지만 나는 전쟁을 해서라도 너희들에게 월급을 준다. 노동자들은 열광할 것이고 중간 선거는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피 묻은 돈이 표로 바뀌는 왑더 독의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선배님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에서는 가장이 죽고 아이들이 울부짖는데 그 비극 덕분에 미국의 주가는 오르고 트럼프의 지지율은 폭등합니다. 누군가의 지옥이 누군가에게는 대박 터지는 시장이 되는 것. 이것이 냉혹한 국제정세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도덕적인 비난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깔아놓은 이 잔혹한 판 위에서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읽어내야만 내 지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이 터지자마자 나스닥 기술주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출렁거리는데 미국의 방산주들과 에너지 주식들은 천장을 뚫고 우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월가의 스마트한 자본은 이미 트럼프의 속셈을 간파하고 전쟁 비즈니스에 베팅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4주 안에 끝내겠다고 공언했죠. 이 말은 4주 동안 최대한 많은 무기를 팔아치우고 재고를 털어낸 뒤에 전쟁 피로감이 오기 전에 깔끔하게 이익 실현하고 빠지겠다는 장사꾼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에는 그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가 간과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만 적당히 손봐주고 돈만 챙기려 했지만 머리가 잘린 이란이라는 독사는 트럼프의 예상보다 훨씬 더 독하게 발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시나리오에는 없었던 변수,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자폭 버튼을 이란 혁명수비대 잔당들이 진짜로 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 안에서 일자리만 만들면 그만이라 생각했겠지만 그가 쏘아올린 미사일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뇌관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셰일 오일이 넘쳐나서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지른 불이 태평양을 건너 우리 집 안방을 다 태워버릴 기세로 번져오고 있는 겁니다. 관세가 막히자 미사일로 뚫어버린 트럼프의 이 무모한 도박이 과연 그가 원하던 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전 세계 경제를 인플레이션이라는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재앙의 시작이 될까요?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의 진짜 타깃은 이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더 거대한 놈이라는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미끼로 던져서 대여 중의 대여, 바로 중국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 공장이 멈추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란이라는 미끼를 통해 낚아올리려는 진짜 대여, 중국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하메네이의 죽음을 가장 비통해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은 이란의 2인자가 아니라 베이징 중나라의 깊숙한 곳에 앉아있는 시진핑 주석일 겁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미사일이 테헤란에 떨어졌는데 왜 비명은 베이징에서 터져나오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검은 황금, 석유가 흐르는 핏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란에서 퍼올린 그 막대한 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란에서 퍼올린 그 막대한 양의 석유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식적인 통계에는 잘 잡히지도 않는 이란의 밀수 석유, 일명 그림자 선단의 91%가 향하는 곳은 단 한 군데,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판로가 막힌 이란산 석유를 시세보다 30%나 싼 값에, 그것도 위안화로 결제하며 배를 불려왔습니다. 중국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란에서 몰래 들여온 헐값의 석유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파이프라인이 끊겨버렸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의 머리를 참수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터로 변하면서 중국으로 향하던 유조선들이 바다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이건 중국 경제에 있어서는 단순한 에너지 수급 차질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치면 목을 조르는 경동맥이 끊어진 것과 다를 바 없는 치명상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토록 자랑하던 세계의 공장, 중국의 제조업이 멈춰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소름 돋는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미 대법원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중국산 물건에 세금을 때려서 중국을 압박하려던 계획이 법적으로 막힌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겠지만 트럼프는 법전 대신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관세로 중국 물건의 가격을 못 올린다면 아예 중국이 물건을 만드는 비용 자체를 폭등시켜버리면 그만이라는 무시무시한 발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산 싼 석유가 끊기면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우디나 다른 나라에서 제값을 주고, 아니 전쟁 프리미엄이 붙은 비싼 값을 주고 석유를 사와야 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2배, 3배로 뛰면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값도 당연히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굳이 법적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아도 시장 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박살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사일 한 방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우회하고 중국 경제에 숨통을 조이는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자 일타쌍피의 묘수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겁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옛날 70년대 오일 쇼크 때처럼 기름값이 오른다고 미국이 벌벌 떨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유가가 오르면 미국의 텍사스 셰일 업체들은 돈방 서기 않습니다.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연이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고유가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미국은 돈을 벌고 기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은 말라 죽는 구조. 이것이 트럼프가 설계한 2026년판 에너지 전쟁의 본질입니다. 지금 중국 남부의 거대 공단들은 비상입니다. 전력난에 대비해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이고 있고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줄도산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싼 값에 물건을 찍어내서 전 세계에 팔아먹던 중국의 가성비 전략이 에너지 비용 상승이라는 암초를 만나 완전히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란이라는 채찍을 들어 중국이라는 거대한 호랑이를 우리 안에 가두고 굶겨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이 타이밍입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부동산 위기와 내수 부진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겨우겨우 인공호흡기를 달고 버티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와서 그 산소호흡기의 전원 코드를 뽑아버린 격입니다. 에너지는 경제의 혈액입니다. 피가 돌지 않는데 팔다리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1%대, 아니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전망이 월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가 중국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면서 노리는 게 단순히 중국 망해라 고사를 지내는 것뿐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실리를 챙기는 장사꾼입니다. 중국이 쓰러지면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중국에서 빠져나온 글로벌 자본과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아니면 미국의 말을 잘 듣는 우방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리슈어링과 프렌드슈어링을 완성하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입니다. 중국이 에너지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면 전 세계 바이어들은 물건을 살 곳이 필요해집니다.
그때 트럼프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불안한 중국 말고 에너지가 넘쳐나고 전기가 펑펑 돌아가는 미국으로 오라. 우리에게는 셰일 오일도 있고 셰일 가스도 있다. 너희 공장이 멈출 걱정은 절대 없게 해주겠다. 결국 이 전쟁은 중국에 있던 일자리와 부를 강제로 뜯어내어 미국으로 옮겨 심으려는 거대한 강탈극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란을 돕자니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얻어맞아 은행 시스템이 마비될 것이고, 가만히 있자니 에너지 밥줄이 끊겨 경제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트럼프는 이 딜레마를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갔습니다. 이란 지도부 제거는 시진핑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섬뜩한 경고장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어떻게 사라지는지 똑똑히 보라는 무언의 협박인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떻습니까? 트럼프라는 인물이 단순히 기분파의 미치광이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한 전략가로 보이십니까? 그는 전쟁이라는 가장 폭력적인 수단을 가장 효율적인 경제정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막히면 미사일로, 법이 막히면 힘으로,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내는 그의 방식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의 나라 싸움 구경이나 하며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은 너무 아니랍니다. 지금은 고래가 꼬리만 살짝 쳐도 새우의 뼈가 으스러지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가 멈춘다. 이게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 석유 화학 제품 중간재의 가장 큰 고객이 바로 옆나라 중국입니다. 중국 공장이 멈추면 우리나라 부품을 사갈 사람이 사라집니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옛말이 있지만 지금은 중국이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한국은 그 옆에서 같이 질식사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잡기 위해 던진 돌멩이가 태평양을 건너 우리 기업들의 유리창을 박살내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보너스를 없애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반토막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특수를 누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니, 중국발 경제 쇼크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이 마지막 발악으로 진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우리는 수출길이 막히는 것과 동시에 기름값 폭등이라는 이중고, 아니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완벽한 폭풍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맞이할 세상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일 겁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환율이 요동치며 물가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그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정부조차 손쓸 수 없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개인이 살아남으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뼈 때리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드셔야 할 겁니다. 중국의 비명이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비명은 곧 우리 안방에서 터져나올 곡소리의 예고편일 뿐입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미사일이 중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동안 이란 혁명수비대가 기어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가 못 지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와 가스 밸브를 누군가 쇠사슬로 꽁꽁 묶어버렸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선배님들 기억하십니까?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때 온 나라가 공포에 떨었던 그 겨울을 말입니다. 쌀집에는 쌀이 없고 연탄 가게에는 연탄이 동나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시절의 악몽이 무려 50년 만에 2026년 버전으로 훨씬 더 잔혹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못 살던 시절이라 잃을 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덩치는 커졌는데 체력은 약해 빠진 우리 경제에 기름값이 끊긴다는 건 식물인간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당장 오늘 퇴근길에 주유소를 한번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리터당 1,600원 하던 휘발유가 내일 아침 눈을 뜨면
2,500원을 넘어 3,000원이라는 기절 초풍할 숫자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준다고요? 세금을 아예 안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물건 자체가 안 들어오는데 세금 깎아주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기름값이 2배로 뛰면 단순히 내 차 굴리는 비용만 느는 게 아닙니다. 쿠팡 택배비가 오르고 버스 요금이 오르고 식당 밥값이 오릅니다. 모든 물건은 기름을 먹고 이동합니다. 물류가 멈추면 대한민국은 마비됩니다. 트럭 기사님들이 운전대를 놓는 순간 마트 진열대는 텅텅 비기 시작할 것이고 새벽 배송은 옛말이 될 겁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구하는 이 기막힌 상황이 21세기 대명천지에 다시 벌어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전기요금입니다. 한국전력은 이미 수십조 원의 적자를 안고 있는 빚더미 공기업입니다. 여기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뚫고 올라가면 한전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선택지는 딱 2가지입니다. 나라 전체가 블랙아웃이 되어 암흑천지가 되거나 아니면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40%, 50% 올려서 국민들 주머니를 털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올여름 에어컨은 사치품이 될 겁니다. 에어컨을 켜는 순간 한 달 월급이 고스란히 전기세로 빠져나가는 고지서를 받게 되실 테니까요. 가스비는 또 어떻습니까?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우리 아파트들은 이제 겨울이 오는 게 공포가 될 겁니다. 보일러 한번 돌릴 때마다 계량기 돌아가는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거실에 텐트를 치고 자야 했던 작년 겨울은 예고편이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우리는 집안에서도 패딩을 입고 입김을 불어가며 버텨야 하는 혹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아직 설명도 안 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의 돈은 겁을 먹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지금도 들썩거리는 원달러 환율이 전쟁 공포를 먹고 1,500원을 넘어 1,600원까지 치솟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평생 땀 흘려 모아둔 원화 자산의 가치가 앉은 자리에서 30%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마트에 갔는데 밀가루, 식용유, 설탕 가격이 2배로 뛰었다면 그건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돈이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 라면값, 소주값 같은 서민들의 생필품 가격부터 미친 듯이 뜁니다. 퇴근길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시름을 달래던 그 소박한 행복마저 이제는 6,000원, 7,000원 하는 소주 가격표 앞에서 망설여야 하는 사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오던 스태그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경기는 얼어붙어서 장사는 안 되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최악의 상황.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은 2배가 되는 이 기막힌 역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우리 선배님들이 왜 말년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고 큰소리치지만 그 위대함의 대가는 우리 같은 에너지 빙고 국민들의 피눈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자가 될수록 우리는 가난해지는 이 냉혹한 제로섬 게임의 판을 트럼프가 짠 겁니다. 정부를 믿지 마십시오. 지금 정부는 비축유가 200일치 있다고 큰소리치지만 그건 전쟁이 안 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되고 유조선이 멈춘 상황에서 200일 버티면 그 뒤에는요. 그 다음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동요하지 말라고 떠들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이토록 뼈저리게 다가오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은행 예금 금리가 조금 오른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이 금리를 잡아먹는 실질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꼬박꼬박 저축만 하는 건 내 돈을 갉아먹는 짓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벼락거지라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억울해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이 파도는 피할 수 있는 파도가 아닙니다.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가지고 있던 자산을 헐값에 던질 것이고, 누군가는 이 흐름을 미리 읽고 웃고 있을 겁니다. 전쟁은 비극이지만 돈의 세계에서는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IMF 때도 리먼 사태 때도 위기 뒤에는 항상 새로운 부자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냉철하게 돈이 흐르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끄신다면 여러분은 그저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화만 내다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는 분들은 이 지옥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도 내 피 같은 자산을 지켜내고 남은 노후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주식 단타치라는 뻔한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이 당장 내일 은행 가서 해야 할 일,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공이 우리 집 지붕을 뚫고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멍하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방패를 드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지키십시오. 그 방법이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 난리통에 주식으로 한몫 잡아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계신 선배님들, 잠깐 멈추십시오. 지금 주식창 열고 방산주가 어쩌니, 석유 관련주가 어쩌니 하며 단타 칠 생각하셨다면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욕심입니다. 지금은 무작정 공격할 때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증발하지 않게 꽉 움켜쥐면서 아주 예리하게 틈새만 노려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지금 코스피가 연일 붉은 불기둥을 뿜어내며 잘 나가고 있는데 주식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빚내서 주식 사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아주 잔인하게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고 남들 따라 우르르 몰려다니면 그야말로 지옥불에 뛰어드는 꼴이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렸던 방산주 그리고 로봇주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 말 듣고 사두신 분들은 지금 계좌 보면서 웃고 계실 겁니다. 트럼프가 4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죠. 그 말은 4주 동안 지구상에 있는 모든 포탄과 미사일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뜻입니다. 그 무기들 미국 공장만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결국 탄약 잘 만들고 납기일 칼같이 지키는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이 그 수혜를 다 입고 있는 겁니다. 제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증명된 셈이죠. 하지만 선배님들, 여기서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방산주가 좋다고 해서 지금 전 재산을 다 태우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전쟁은 생물입니다. 내일 당장 휴전 협정이 맺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확전이 되어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에게 권해드리는 전략은 양손잡이 전략입니다.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방패를 드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주식 계좌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평화의 주식들입니다. 화장품, 여행, 항공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찍으면 비행기 표값이 2배가 되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언젠가 오르겠지 하며 이런 주식을 들고 있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이 기업들의 이익을 갉아먹고 주가를 반토막 낼 겁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50%는 트럼프의 전쟁 비즈니스와 관련된 주도주, 즉 방산, 조선로봇 같은 섹터로 갈아타십시오. 전쟁이 길어질수록 돈을 버는 기업들에 올라타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겁니다. 조선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파이프라인 대신 LNG 선박으로 에너지를 실어날라야 합니다. 카타르와 미국이
한국 조선소 앞에 줄을 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머지 50%입니다. 이 돈은 반드시 방패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바로 달러와 현금, 그리고 금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주식에서 수익을 내서 좋고, 만약 전쟁이 터져서 시장이 공포에 질리면 쥐고 있던 달러와 금값이 폭등해서 내 자산을 지켜줍니다.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한쪽이 버텨주는 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 선배님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필승법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젊은 친구들처럼 단타 쳐서 대박 내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트럼프가 판을 흔들면 우리는 그 흔들리는 판 위에서 중심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줍는 게 고수라고요. 그건 평화로울 때 이야기입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현금을 쥐고 흐름을 읽는 자가 진짜 고수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우리는 2026년 3월 2일 하메네이의 사망과 트럼프의 전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거대한 퍼즐을 맞춰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을 켜면 뉴스 앵커들이 뭐라고 떠들고 있습니까? 이란의 도발을 응징했다. 세계 평화를 위한 결단이다. 핵무기를 막아냈다. 온갖 그럴듯한 미사역으로 이 전쟁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의 끝까지 오신 선배님들의 눈에는 그 뉴스가 전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정의의 심판이라고요? 천만에요.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봤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막힌 관세 정책,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간 선거의 위기, 그리고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기획된 트럼프의 왑더독 전략. 이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간 결과가 바로 오늘의 테헤란 폭격입니다. 세상에 우연히 터지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되지 않는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냉혹한 국제정세를 바라볼 때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원칙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때린 건 이란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전쟁이 미국 방산 공장을 돌리고 셰일 오일 가격을 높이고 결국 자신의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정치적 생명이 되고 누군가의 비극이 누군가에게는 막대한 달러가 되는 이 불편한 진실. 우리가 왜 이 복잡한 이야기를 알아야 할까요? 단순히 똑똑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뉴스가 던져주는 거짓말에 속아 내 소중한 자산을 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가 평화가 온다고 떠들 때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방산주를 사모았습니다. 뉴스가 경제가 어렵다고 공포를 조장할 때 현명한 투자자들은 헐값에 우량 자산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들은 뉴스의 표면이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는 돈의 물줄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는 소식에 누군가는 단순히 기름값 걱정만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이제 이건 트럼프가 중국의 목줄을 조이는 에너지 전쟁이구나 라고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환율이 오른다고 정부 욕만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전쟁 공포가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구나, 내 자산의 방어막을 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선배님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위기를 겪어온 세대입니다. 6.25의 폐허도 받고 IMF의 눈물도 흘려봤고 금융위기의 파도도 넘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준 건 정부도 아니었고 뉴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묵묵히 내 가족과 곳간을 지켜낸 여러분의 지혜와 동물적인 감각이었습니다. 지금 2026년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트럼프가 판을 흔들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치인의 말은 믿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의 지갑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들이 누구와 손을 잡고 어디에 공장을 짓는지 그 팩트만 믿으십시오. 앞으로 어떤 뉴스를 보시든
오늘 저와 함께했던 것처럼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 하필 지금일까? 이 사건으로 누가 가장 큰 돈을 벌까?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는 얼마가 빠져나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뉴스의 소비자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읽는 포식자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의 쇼는 계속될 겁니다. 4주 안에 전쟁을 끝낸다고 했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비즈니스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흐름을 아는 자에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을 때 두 눈 부릅뜨고 그 기회의 틈새를 찾아내는 현명한 시니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뉴스 앵커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직결된 돈과 권력의 이야기를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상으로 시니어 연구소 강도훈 소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